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강방천의 관점.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이고 출판일은 2021년 3월 6일입니다. 강방천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SF플러스 자산운용사 대표이십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펀드 매니저이십니다. 이 책은 이분의 그 투자의 지침과 통찰을 담아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주식 투자처를 찾기 위해 대표의 마인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제 다 읽고 나서 가장 감명 깊었던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었던 부분은 투자 전략, 주식 투자에 대한 기법 이런 것보다는 이분의 30년 투자 인생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감명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방천 대표님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는 과정, 삶의 과정을 중심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잠깐 볼게요. 1부는 만남, 2부는 해석, 3부는 바람. 1부에서는 1장, 2장, 3장이 있는데 주식 투자 관점의 틀을 만들다. 2장은 주식 투자 관점의 성장을 이루다. 3장은 위기 극복과 미래 통찰로 농익어 가는 관점. 그래서 2부의 해석의 1장에 이제 강방천과 주식,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2장에는 강방천의 가치 측정 도구, 3장에는 강방천의 미래 투자, 그리고 4장은 펀드 투자, 3부 바람은 돈이 춤추는 세상, 끼가 춤추는 세상, 새로운 미래, 동물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면, 가치 투자 서원을 만든다면, 기부의 사회적 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만남에서 1장 주식 투자 관점의 틀을 만들다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 어릴 적 나의 스승, 라디오와 지도. 사실에 기초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다. 나에게는 4분의 스승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2분과 2개라고 하는 게 맞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스승은 어린 시절 나의 고향에서 만났다. 그 스승은 2개의 물건인 라디오와 지도다.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내가 어릴 때는 몇 시간씩 배를 타야 목포에 갈 수 있었는데 2019년이 되어서야 목포와 내 고향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들어섰다. 섬 아이들의 꿈은 목포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는데 외딴 섬에 있으니 외부 소식을 들을 방편이 없었다. 그저 섬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약방 앞을 지나가는데 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시를 알리는 라디오 15가 이상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신기한 마음에 창밖에서 기웃거리는데 KBS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다른 동네 이야기가 흘러왔다. 10분 뉴스가 끝난 뒤에도 너무 신기하여 약방 앞에서 계속 서 있었다.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다른 동네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30분이 되자 이번에는 CBS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또다시 다른 동네 소식이 날아왔다. 50분이 되자 MB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또다시 뉴스가 방송됐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 이야기가 너무도 흥미로워서 하루 종일 약방 앞에 서 있었다.
약방 주인이 뉴스를 좋아했는지 정각 30분, 50분이 되면 다이얼을 돌려 계속 뉴스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학교에 갈 때를 빼고 거의 모든 시간을 약방 유리창 밑에서 뉴스를 들으며 지냈다. 정말 상상이 되나요? 네, 어린아이가. 뉴스가 끝나면 재빨리 밭으로 달려가 일하는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에게 내가 들은 소식을 요약해 들려주었다. 어머, 동네의 라디오가 한 대뿐이어서 외부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통신원 역할을 똑똑히 했던 것이다. 귀로 듣는 라디오 뉴스는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명절만 되면 서울역에 귀성객이 너무 많이 몰려 몇 명이 밟혀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면 서울역은 어떻게 생겼을까? 서울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기차를 타려다 깔려 죽는 걸까?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됐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고속도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고속버스는 얼마나 빨리 달릴까? 어떤 차가 달리고 그 차에 어떤 사람이 탈까? 경부고속도로 옆에는 어떤 동네들이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생각을 했다. 그즈음 월남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나왔다. 그때는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불렀는데 월남전에 참전한 백마 부대나 맹호 부대 같은 부대 이름이 나왔고 베트콩과 땅굴, 칼빈 소통 같은 단어가 거론됐다. 탱크가 진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탱크는 어떻게 생겼을까? 몇 명이 타서 어떤 식으로 전투할까를 생각해봤다. 새로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성능을 가졌을까? 계속 상상의 나래를 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동네 친척집에 TV 한 대가 들어왔는데 나는 여전히 라디오 듣기에 심취했다. 목포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섬을 떠날 때까지 9년 동안 꼬박 라디오를 통해 뉴스를 듣고 귀를 듣는 뉴스는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사실에 기초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것이 내가 주식을 고르는 신념이다. 이 신념은 어린 시절 9년 동안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으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얻은 결론이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영상 매체가 아닌 귀로 듣고 상상하게 해준 라디오야말로 내 인생의 스승이다. 지금도 새로운 사실을 접하면 내 머릿속에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하는 버릇이야말로 나의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과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과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으로 주식을 관찰하라. 그렇죠. 이 원리는 나의 스승인 지도를 통해 깨달았다. 모든 뉴스에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가 나온다.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를 들으면 그곳이 어디쯤인지 몹시 궁금했다. 지도가 들어있는 사회과 부도는 4학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보다 4살 많은 고모에게 사회과 부도를 빌려 지도를 보면서 서울은 어디에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어느 지역으로 지나가는지 월남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도를 열심히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사회과 부도 지도에는 산은 주황색으로 평야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주 높은 산은 짙은 주황색이고 점차 낮아질수록 색이 옅어졌다. 산 바로 아래 평야는 짙은 초록색이고 바다로 갈수록 초록색이 점점 연해졌다.
산속 계곡물이 흘러 개울에 닿고 개울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 옆에는 평야가 펼쳐지고 평야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는 걸 색깔을 보면서 저절로 터득했다. 라디오를 듣고 지도를 확인하면서 사람이 없는 자연지리와 사람이 사는 인문지리로 산에서 시작하여 평야로 개울이 흘러 바다에 닿기까지 다양한 연결을 하며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다. 지도를 통해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적도로 갈수록 더워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위도도 다른 나라의 계절을 파악하고 경도로 낮과 밤을 추측했다. 위도와 경도를 파악하여 그 나라의 위치와 시간, 날씨 등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호주는 위도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남쪽이라 계절은 다르지만 경도 차이는 얼마 나지 않으니 낮과 밤은 거의 비슷해. 지도를 보면서 이런 유추 해석을 하는 게 나의 어린 시절 놀이였다. 라디오를 들으며 펼친 무한한 상상력이 지도를 통해 구체화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지구를 보는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과 도시를 보는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이 저절로 형성됐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똑같은 사실을 넓게 보고 좁게도 바라봐야 한다. 수요가 많다고 바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면에 어떤 경쟁이 있는지, 가격을 지탱하는 가치가 좋은지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나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충돌시키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과 반, 작용과 반작용, 수직과 수평, 가치와 가격, 수요와 경쟁, 상승과 하락, 도전과 응전, 사건과 현상을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충돌시키면서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가운데 정확한 답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며 전후 좌후 멀리 가까이 치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갖게 된 그런 지도를 보면서 저절로 훈련이 된 것 같다. 나는 누구이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나는 누구이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지도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면서 방대하게 펼쳐진다. 외딴 섬에서 라디오와 지도를 보며 수많은 상상을 한 것이 주식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 라디오가 아니라 TV를 보고 자랐다면 상상력은 생략하고 사실만 입력했을 것이다. 라디오를 뉴스로 들으면서 지도를 보았고 지도를 통해 상상과 추정의 범위가 커졌다. 연산작용을 통해 수없이 충돌시키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저절로 하며 이렇게 자라난 건 큰 행운이다. 목포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암태도를 벗어나 드디어 무트로 나왔다. 고등학교 때 내 눈에 띈 것은 신문이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용돈을 모아 서울에서 발행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과 지방에서 발행하는 광주일보, 전남일보를 받아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초등학교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중학교 때는 반 친구들에게 타스, UPI, AP, AFP,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여 중동전을 비롯해 다양한 뉴스를 전했다. 고등학교 때는 7개의 신문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샅샅이 읽고 친구들에게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여 일러주었다. 기자들로부터 주식을 고르는 눈이 독특한데 그 끼가 어디서 생겼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 질문을 받고 내 삶을 되짚어보는 가운데
라디오와 지도가 나의 스승이었음을 깨달았다.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하시죠. 저 이 이야기를 제 아들한테 잠깐 했었는데 제 아들은 관심 없었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에 오셨습니다. 대학 시절 회계학을 통해 분석과 해석을 배우다. 정신이 육신을 지배한다. 이 부분 정말 저는 감명 깊었어요.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못하고 휴학을 했다. 중학교 때부터 앓기 시작한 기관지 천식이 대학에 입학하자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다. 밤중에 발작이 일어나면 계속 기침을 했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올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다.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일단 목포로 돌아왔다. 마냥 놀 수만은 없어 교습소를 차려 수학을 가르쳤다. 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 데다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암담한 시절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백과사전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내 병이 기관지 천식인 건 분명했다. 열심히 뒤져 해결 방법을 찾아냈고 답을 알고 나니 더 절망이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알레르기 연구소에 가래를 보내면 알레르기 유발 인자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내서 원인을 피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영국의 알레르기 연구소에 의뢰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가진 상식을 총동원하여 내린 결론은 알레르기 인자에 대해 노출을 피하자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지역을 떠나자는 것이었다. 기관지 천식이 계속된 목포와 서울을 피해 선택한 곳은 군대였다. 새로운 지역과 낯선 환경 속에서 기관지 천식을 치료하기로 한 것이다. 대단하죠? 1981년 당시 내 몸 상태로는 군대 생활을 해내기엔 불가능했지만 무조건 신체 검사를 받았다. 기관지 천식은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으니 신체 검사를 통과했고 춘천 103 보충대로 향했다. 이거를 103이라고 읽나요? 잘 모르겠네. 그곳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양구에 있는 사단 훈련소로 이동했다.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정신이 육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민간인일 때에는 기침이 터져나와 100m도 못 뛰었는데 군대에서 4km 구보를 완주했다. 공기가 바짝 뜬 가운데 훈련 일정을 계속 소화해 나갔다. 1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목에서 가래가 한 움큼 나오더니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허파꼬아리마다 끼어있던 가래가 다 빠져나온 느낌이 들면서 기관지 천식이 나은 것 같았다. 실제로 그날 이후부터 숨을 몰아쉬지도 않고 편하게 호흡했다. 혹독한 훈련을 받는 가운데 기관지 천식이 저절로 치료된 것이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한계 상황에 도달하자 몸이 알아서 가래를 뱉어내고 숨을 쉴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전 이 부분이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 주변에 천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기관지 천식을 앓는 일이 없다. 수년간 나를 괴롭힌 기관지 천식이 단 열흘 만에 사라진 믿기 힘든 기적 앞에서 얼떨떨하기만 했다. 강한 훈련을 받는 중에 기관지 천식이 사라진 건 일은 나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군복무를 하던 중 학교에 경영정보학과가 신설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컴퓨터에 관한 얘기가 막 들려오던 즈음이었다. 경영정보학과에 가면 경제도 공부하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당시만 해도 전과나 부전공 제도가 없을 때여서 그 학과에 가려면 시험을 다시 쳐야 했다. 79학번 때 예비고사였는데 1983년에 제대해보니 학력고사로 바뀌어 있었다. 바뀐 대학 입시 정보를 수집하여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설된 경영정보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군 시절은 나에게 2가지 전환점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고질병이던 천식도 치료하고 새로운 학문을 접할 기회도 주었다. 만약 2학년이나 3학년까지 다니다가 군대에 갔다면 다시 시험 칠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뭘 했을까요? 분석과 해석을 배운 회계학. 분석과 해석을 배운 회계학.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힘든 과목은 전산학이었다. 베이직과 코볼로 프로그램을 짜면 계속 에러가 났다. 로직이 다 맞더라도 콤마나 슬러시를 빼먹는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깨달은 점이 짜여진 시스템대로 따라가는 건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와, 네, 저도 이런 거 싫어하는데. 막 계속 틀리죠? 가장 재미있는 과목은 회계학이었다. 본인이 적성을 찾았어요. 그렇죠? 내가 이해하는 회계학이란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여 그것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라는 양식에 기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아마도 회사의 재무관리 담당자는 비용 통계와 원가 관리 쪽에 관심을 둘 것이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의 이익과 배당에 관심을 둘 것이다. 이처럼 회계학은 개인의 관심과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의 방향과 해석의 폭이 달라지는 학문이다. 나는 회계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주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주주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재무제표는 주주, 종업원, 정부, 채권자, 납품업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달리 해석한다. 같은 주주 입장에서 볼 때도 관점과 상황에 따라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학은 나에게 매우 매력적인 학문이었다. 4년 장학생으로 학비 부담은 없다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고시반에 들어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CPA, 공인회계사를 준비했다. 학점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좋은 시간이었기에 아쉬움은 없었다.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목표를 정해놓고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얻는 게 많기 때문이다. 충실한 과정을 거치고 실패를 하는 것이 과정이 생략된 성공보다 훨씬 값지다. 그때 얻은 교훈이다. 맞아요. 충실한 과정을 거치고 실패를 하는 것이 과정이 생략된 성공보다 훨씬 값지다. 7학기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조기 졸업하셨네. 6학기 성적으로 조기 졸업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데 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 1987년 여름에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다. 회계학에 심취하여 열심히 한 덕분이었다. 재밌죠?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취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운 좋은 출발, 증권회사 입사. 나만의 정보를 축적하라.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추천받은 코리아 제록스에 응시했다. 외국인 회사여서 엄청 대우가 좋다는 것 정도만 알고 시험을 쳤다가 3차에서 떨어졌다. 아마도 코리아 제록스에 입사했었다면 나의 인생은 꽤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추천받은 회사가 나중에 SK증권으로 이름을 바꾼 동방증권이다. 1987년 6월 당시 주식이 호황이어서 증권사마다 직원 모집이 많다 보니 어렵지 않게 취직이 된 것이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도 없었고 어떤 회사가 좋은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증권회사에 가게 되었으니 행운이었던 셈이다. 증권회사에서 내가 처음 맡은 보직은 펀드 매니저가 아닌 전산실 직원이었다. 증권회사들이 수입이 많아 PC를 IBM 메인프레임으로 바꾸던 시절이었다. 전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눈에 띈 것이 유가증권 신고서였다. 새로운 주주들을 모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를 알리는 보고서였다. 당시 호황기여서 IPO, 기업 공개를 하는 회사들이 많았다. 대학교 때 배운 회계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를 분석하고 해석한 일이 즐겁기 그지없었다. 전산실을 떠나 유가증권 신고서를 분석하라고 하면 월급을 안 받고도 밤새도록 일할 것 같았다. 동방증권에서는 전산실을 떠날 수 없어 1989년 1월에 사직을 했다. 미리 준비하고 퇴사하는 건 기존 회사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 대책 없이 그만두었다. 5개월 후 쌍용투자증권의 경력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6월에 입사하여 한 달 후 서울 신설동 지점에서 주식 영업 직원으로 일하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때도 기업 공개가 줄이 있고 유가증권 신고서가 창고에 그득했다. 70페이지에 이르는 각 회사 유가증권 신고서를 주주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너무도 즐거웠다. 미래의 주주 청약자들에게 과거 2, 3년 동안 어떤 준비를 했고 앞으로 2, 3년 후 어떻게 될 것인지 알리는 기업 자료를 분석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자료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주식을 산다는 건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배웠지만 증권회사에서 그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한 것이다. 진짜네. 진짜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식을 살 수 있네. 주식은 기업의 위대한 동반자가 되는 거네. 그 사실을 실감하고부터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교 때 공부하며 분석했던 재무제표를 증권회사에서 더 깊이 해석하며 기업의 가치를 찾아냈다. 모두 오후 6시면 퇴근하는데 나는 회사에 혼자 남아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또 읽었다.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 부랴부랴 집에 가기도 했다. 밤 공기를 가르며 회사를 나설 때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정보를 잔뜩 쌓은 게 너무도 뿌듯했다. 나만의 관점을 가져라. 나만의 관점을 가져라 보겠습니다.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라. 그래야 온전히 가치를 찾는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강조하는 이 말을 나는 증권회사 근무 초기 깨달았다. 재무제표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기본적 이해를 하되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고 있는 가치 이상을 보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기본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상상력만 잔뜩 가동시키면 추정이 오류에 빠진다. 내가 즐겨 쓰는 용어인 뻥구라만 날리게 되는 것이다. 나의 경우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며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과정에서 기본적 이해가 축적되었고 풍부한 상상력은 어린 시절부터 심취한 라디오와 지도를 통해 형성됐다. 귀로 듣고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한 것이 나의 끼가 된 것이다. 상상력의 발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상상력은 발동하여 연상을 하면서 추정을 계속 이어간다. 둘째, 사건을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연상을 한다. 정과 반을 충돌시켜 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증권회사에 입사한 1980년에도 주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당시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는데도 무조건 주식을 나쁘게만 봤다. 주식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혹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잘못된 내용이 많았다. 그러니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유튜브만 해도 주식 관련 정보가 넘쳐난다.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선 바른 정보를 선택해서 많이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첫째, 맨 먼저 의심해보라. 상대의 잣대로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라. 둘째,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인물을 찾아 열심히 들으며 공부하라. 셋째, 무조건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상식의 필터링으로 정보를 골라내야 한다. 넷째,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머릿속에서 또다시 충돌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 말만 받아들이다 보면 영원히 그 사람보다 아래에 머물게 된다. 그 사람을 넘어서려면 상상의 잣대로 의심하고 해석하면서 정보를 여과시켜 올바른 답을 찾아내야 한다. 저 말, 저 사실, 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옳을까 그를까,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은 관점의 싸움이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것은 피카소의 관점을 높이 사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은 곧 모차르트의 관점을 듣는 것이다. 나만의 관점,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주식시장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녹아드는 가운데 가치가 생성되고 그 속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복잡함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증권회사 입사 초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 때 나는 주주의 몫을 찾는 사람이다. 기업의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주식의 가격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때 이후로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나만의 관점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뉴스를 듣든 소문을 접하든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누든 어떤 사실을 접할 때면 주주의 몫을 떠올렸고 주주의 몫을 찾을 때 필요한 이야기라면 놓치지 않고 집중했다. 이 사실이 주주 관점에서 해석될 가치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커질 것인지,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관점을 다져나갔다.
이번엔 네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측정 도구인 시가총액을 꿰차다. 나의 첫 번째 측정 도구 시가총액. 성공 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을 만나는 일에서 비롯된다. 주식시장에는 오랜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척도들이 웬만큼 마련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측정 수단을 제대로 대입하기만 해도 웬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사용하는 척도가 아닌 나만의 측정 도구가 있으면 든든할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에 다 풀어놓을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나의 비밀 병기를 활용해 좋은 주식을 고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측정 도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래 사용된 농기구가 손에 익은 세월이 가면서 자신의 측정 도구가 점점 단단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것이다. 1989년 객장에서 주식 영업 직원으로 일할 때부터 1999년 에셋플러스 투자 자문을 설립하고 2008년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으로 전환 이후 현재까지 나에게는 측정 도구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 중에는 결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확정된 도구가 있는가 하면 계속 진화하는 도구도 있다. 또한 변화무쌍한 사회에 따라 새롭게 발견하는 측정 도구도 늘어나고 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측정 도구로서 최상의 주식을 고르는 것이 투자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1989년에는 딱히 주식을 고를 필요가 없었다. 그때는 업종별로 등락을 한 데다 주가가 떨어져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부양책이 나왔다. 그러니 그냥 오르는 업종을 따라서 사면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가격이 싼 주식이다. 좋은 주식을 쌀 때 사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주식을 사는 건 문제가 있다. 쌍용 투자 증권 지점에 근무할 때인 1989년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통일중공업과 산미특수강처럼 거래량이 풍부한 저가 주식이었다. 대개 일주에 1만 원 안팎의 주식이 인기였으니 당시 사람들의 측정 수단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었던 셈이다. 내가 처음으로 갖게 된 측정 도구는 시가총액이다. 1989년 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골랐다. 주식시장에 시가총액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1995년 이후의 일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 시가총액이라는 걸 깨닫고 계산해서 주식을 사는데 적용했다. 내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한 덕분이다.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답변이 떠올랐다. 이어서 기업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고, 기업의 주인이 되려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다 사면 되잖아? 라고 나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 회사 주식 100%를 다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라는 질문에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시가총액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에 현재 주가를 곱한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알지만 그때는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평소 관심이 있던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계산해봤다. 당시 대한화섬, 태광산업, 안국화재 이런 주가는 저가 주식들보다 몇 배나 비쌌다. 그런데 우량 기업들이 저가 주식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적었다. 저가 주식 기업들은 발행하는 주식이 많아서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7천억 원대였고,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300억에서 1,000억에 불과했다. 우량 기업들은 가격이 비싸도 발행 주식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럴 수가 있네요.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때였지만 우량 기업들이 저평가되었다는 걸 곧바로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시가총액을 계산해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내고 그 주식들을 사서 수익을 냈다. 시가총액이라는 나만의 측정 도구를 갖는 것, 나만의 측정 방법을 안다는 것이 큰 힘이 됐다. 측정 수단을 누가 합리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10년 후에도 시가총액은 유용한 측정 도구였다. 1999년 10월 현대자동차 주가가 25,000원일 때 기아자동차 주가는 15,000원이었다. 당시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이었는데 기아자동차 시가총액은 3조 1천억 원이었다. 현대자동차가 매출, 브랜드, 이미지, 이익, 자산 가치에서 월등했음에도 시가총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기아자동차가 고평가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의 2분의 1 정도면 적당했다. 기아자동차 주가는 6천에서 7천 원이 적정선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단 2주 후에 8천 원으로 떨어졌다. 지금도 주식을 살 때 시가총액이 아닌 개별 주가만 보는 사람이 있다. 주주라면 개별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이라는 측정 도구를 갖고 다녀야 한다. 시가총액을 보되 그 시가총액이 합당한지도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신문 시세표에 왜 시세를 쓰느냐, 시가총액을 적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 그래야 한국 사람들의 기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액면 분할을 호재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를 보곤 한다. 이 경우에도 시가총액을 대입해보면 액면 분할로 주가가 싸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억 원짜리 딱 일주라고 가정하자. 그 회사 주인이 되고 싶으면 그 일주를 사면 된다. 나도 주주가 되고 싶은데 1억 원이라니 너무 비싸네요. 100주로 분할해 주세요. 대주주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분할을 하면 주가가 일주에 100만 원이 된다. 이게 액면 분할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100만 원도 너무 비싸다며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주식 수를 100배로 늘려 일주 가격이 1만 원이 됐다. 1만 원 곱하기 1만 주는 1억 원이니 시가총액은 동일하다. 그런데 1억 원 하던 주가가 1만 원이 되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마구 사들이면서 주가가 5만 원이 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갑자기 5억 원이 된다. 이처럼 시가총액을 보지 않고 단순히 주가만 보면 시장이 잘못 작동되어 기업이 과대평가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아, 그러네요. 어렵다. 시가총액은 가치가 결정한다. 가치는 이익으로부터, 이익은 매출로부터, 매출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나온다. 가치가 지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지갑이 어떤 제품에서 열리는지를 유심히 봐야 한다. 시가총액이 비싼지 싼지, 앞으로 더 오를지 떨어질지, 이 시가총액이 합당한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은 가치의 문제다. 이런 질서를 따져보지 않고 액면 분할로 시가총액이 늘어난 회사의 주식을 사면 안 된다. 개별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이라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라. 시가총액이 혹시 왜곡되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라. 무조건 싼 주식이 아닌 시가총액을 통해 저평가된 주식인지 과대평가된 주식인지를 반드시 살펴보라. 1989년에 시가총액이라는 나만의 측정 도구를 발견한 이후 좋은 주식을 쉽게 고를 수 있었다. 동료들에게 시가총액을 설명했지만 관심이 없었다. 업종별로 등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잘 따라만 가면 되는데 계산하고 생각하는 일이 골치 아팠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나만의 측정 도구를 적용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면의 세상에는 나침반이라는 측정 도구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나침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GPS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측정 도구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측정 도구도 활용하면서 나만의 측정 도구도 찾길 권한다. 이번에는 8번째 이야기, 3번째 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IMF 외환 위기.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21배 수익 내다. 1998년 초 IMF 외환 위기로 국가가 휘청이고 주가가 급락했다.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빠져나가기에 바빴다. 나는 그때 내가 가진 자금으로 증권주를 매입했다. 액면가 5,000원짜리가 고점 대비 70에서 80% 하락한 상황이었다. 내가 증권주를 산 건 한국 자본시장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근간은 자본시장이고 그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증권업이다. 그런 생각에 증권주를 1주당 1,200원에 매입했는데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심에 남들을 따라 팔기 마련이지만 나는 하락장에서도 우선주를 꾸준히 매입했다. 증권주의 가격이 떨어질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첫째,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좋은 기업을 찾아 동행하는 게 나의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생각으로 증권주를 매입했다. 가치는 확신하지만 저점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 다시 오를지, 언제 위기가 끝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럴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찾는 일에 몰두하면 된다. 주식 투자자는 좋은 기업만 찾으면 된다. 정확한 반등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좋은 기업은 바닥을 치기 전에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불안과 공포를 즐기며 증권주를 샀다. 모든 주식이 동시에 저점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니 저점을 예측하며 걱정하는 일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어떤 기업과 함께 할까를 고민하는 게 이득이다. 가치주를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 믿음을 갖고 증권주를 꾸준히 매입했다. 자본시장을 얻고 기업 가치를 믿었으니 안 살 이유가 없었다. 주가가 계속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1,200원의 증권주를 매입했는데 이후 1,000원에서 800원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 나는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자는 생각으로 계속 매입을 하면서 견뎠다.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투자의 관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증권주는 500원까지 하락한 뒤 급반등하여 몇 달 만에 12,000원으로 상승했다. 1998년 12월 3가지 증권주를 팔아 정산해보니 총 67억 원이 되었다. 원금 3억 원을 뺀다면 64억 원의 이익이 난 것이다. 처음 증권주를 살 때 약 3년 후 1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 환율과 금리가 빠르게 나아진 덕분이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급속도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와우, 3억으로 64억.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정치인이나 선물 투자자의 걱정을 대신할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자로서 좋은 기업을 쌀 때 사면 된다. 쌀 때 사면 된다.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라. 위기는 되풀이 된다. IMF 위기가 3년간 이어질 거라고 했지만 1년이 안 되어 해소되었고 주가는 6개월 만에 회복됐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종합주가지수가 500까지 떨어지고 회복되는데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다. 미국이라는 초강 대국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분명 그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지수가 2200에서 1400까지 떨어질 때 모두가 걱정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은 반전됐다.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뒤 위대한 기업을 찾는 일에 열중하라. 관점을 체계화하여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관점은 공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가 뒤에 나와요. 이것을 듣고 좀 감명 깊었어요. 미래 기업 환경을 눈여겨보라. IMF 때 증권주로 얻은 수익으로 한진 주식을 32만 3천 주, 이게 얼마냐면 42억 7천만 원 가량이래요. 매수했다. 그때 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매수하면 지분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 신상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진 주식을 산 건 미래의 기업 환경에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주 느린 속도로 인터넷 세상이 열리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1998년에는 카탈로그 통신 판매가 유행이었다. 홈쇼핑 채널도 2개가 있었다. 당시 케이블 텔레비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홈쇼핑만 잘 된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유통업계의 미래 환경이 바뀔 거란 예감과 함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은 누가 하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주문 방식이 아무리 다양해져도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하니 택배회사가 바빠지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택배회사를 찾아보니 단 2군데가 있었다. LG 홈쇼핑은 한진, 삼구 쇼핑은 대한통운이 배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유통혁신과 택배회사라는 미래 기업 환경을 보고 증권주를 팔고 한진 주식을 샀다. 내가 주식을 5% 이상 사자 적대적 매입이 아닌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가 하여 한진 임원이 나를 찾아왔다. 경영 담당 이사를 몇 번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을 전했다. 앞으로는 인터넷과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하게 될 거다. 그러면 배송은 한진이 하게 된다. 사후 환경을 좋게 봐서 한진 주식을 매입했다. 수요가 늘어서 택배 물량이 늘면 경쟁자가 생긴다.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오게 빨리 주유소와 편의점과 네트워킹을 하라.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한진에서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택배회사가 2개밖에 없으니 독점이나 다름없었다. 독점의 달콤함에 빠져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빨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장벽을 쳐야 하는데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독점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니한 생각에 빠져 장벽을 더 높이 쌓지 않는 데 있다. 기업의 가치는 리더에게서 나온다. 리더는 통찰력과 추진력, 성취욕이 있어야 하는데 한진은 택배업의 앞날을 낙관해 진입장벽을 치는데 소홀했다. 택배 시장은 40에서 50배 커졌지만 택배 회사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났다. 1990년대 후반에 진입장벽을 높였더라면 수입이 수백 배 더 커졌을 것이다. 미래 기업 환경을 내다보고 택배업을 시작한 건 잘한 선택이지만 영원히 독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뒤 위기 때마다 극복해 나가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간과한 것이다. 한진을 찾아갔을 때 몇 번이나 미래를 대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여 한진 주식을 팔았다. 다음은 2장 주식 투자 관점의 성장을 이루다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챕터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2장 주식 투자 관점의 성장을 이루다. 그래서 한 챕터만 보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스승, 앨런 그레이 회장에게 운용사의 길을 배우다. 이거 읽고 되게 놀랐어요. 700억 원 대신 자유를 선택하다. 2006년 중국에 출장을 가 있는데 우리 회사 임원이 내게 전화를 해 빨리 올 수 있냐고 물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직판 운용사의 대표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버뮤다에 위치한 오비스라는 자산 운용사로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주식에도 많이 투자한다고 했다. 앨런 그레이 회장이 한국의 주식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 하자 오비스 한국 리서치 법인인 정민재 대표가 나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귀국해 다음날 저녁 하얏트 호텔에서 그레이 회장을 만났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비스 자산운용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증권의 주요 주주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버뮤다로 몇 번 가기도 하고 화상회의도 여러 차례 열었다. 한 번은 4시간에 걸친 긴 컨퍼런스 미팅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한 일도 있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세계의 럭셔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많이 하던 때였다. 나는 그레이 회장에게 차이나 펀드와 함께 중국인들이 럭셔리 제품을 소비할 때를 대비하여 글로벌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그레이 회장이 강 회장은 코리아 펀드만 관리하라라고 잘라 말했다.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차이나 펀드와 글로벌 펀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나는 글로벌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소비를 할까? 내 눈에는 그들이 보여줄 과시 소비가 선하게 보였다. 중국인들이 지갑을 활짝 열고 럭셔리 상품들을 마구 쓸어 담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레이 회장은 오비스는 펀드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소수 펀드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계속된 논의 끝에 의견을 조율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서쪽으로 미얀마까지를 나에게 맡기기로 했다. 결정은 했지만 몹시 까다로운 이 사람들과 자산 운용사를 동업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모든 사안이 합의됐다. 오비스 지분 50%, 강방천 지분 50%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 계약서에 사인할 일이 남긴 그 시점이었다. 서명에 앞서 주주간 합의서를 읽다가 제7조에서 내 시선이 멈췄다. 강방천의 역할에 관한 조항이었다. 강방천 회장은 새로 만드는 운용사에 영원히 있어야 하고 만약 떠나면 지분을 재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을 찔렀다. 그 순간 구속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답답함이 밀려왔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영원히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나 자신의 성격상 자유로움이 열정을 만들고 그 열정이 가치를 만들 텐데 묶여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열정이 식으면 새로 만든 운용사의 가치는 파괴될 게 분명했다. 700억 원이 탐나 내 마음을 감출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레이 회장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계약을 파기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표현했다. 작은 회사가 7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데서 놀라고 단숨에 그 700억 원을 포기하는 데서 놀란 듯했다. 나는 곧바로 내 마음을 진솔하게 적은 편지를 그레이 회장에게 보냈고 편지를 본 그레이 회장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었다. 협상은 결렬됐지만 에세플러스와 오비스는 계속 동반자 관계를 이어갔다. 2006년 초여름 그레이 회장에게 보낸 내 편지 일부를 보면
당시 내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피델리티, 골드만삭스로 이끌어지는 미국 자본주의 발전과 역사도 결국 주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든 투자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시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투자 정신이 오늘의 그들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투자 제한과 구속이 있었다면 오늘의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의 투자 세계도 자유로운 투자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동부가 비전을 발견하고 준비한 것도 풍부한 상상력과 가치 발견 노력으로부터 잉태된 것입니다. 또한 그 비전을 더욱 가치 있게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자유로운 상상력과 통찰력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구속과 제한만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헌신할 동북아 시장은 중요하고 큰 시장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시장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과 전 세계 시장을 눈아래 두고 동북아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런 제한과 구속은 비단 상품 제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부득이 설정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제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연한 조건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 성격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구속과 제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속과 제한은 분명 저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앞으로 JV에 헌신한다면 평생 즐거움과 열정으로 노력해야 할 텐데 지금의 제한된 열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회장님, 아마도 저의 의견에 새로운 논의를 제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논의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바라건대 지금까지의 논의는 뒤로 하고 서로가 한 발자씩 물러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로의 성격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으면 합니다. 그를 통해 서로가 깊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위기 극복과 미래 통찰로 녹익어가는 관점, 한 가지 이야기만 읽어볼까요? 16번째 이야기, 네 번째 스승, 위대한 스티브 잡스. 위대한 스티브 잡스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애플의 그 유명한 다른 것을 생각하라. 광고 문구 중 일부다. 나의 네 번째 스승은 바로 그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다. 실리콘밸리에 잊지 못할 창조 신화, 영원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한다. 그런 그를 나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보여준 혁신적인 생각과 그가 만든 새로운 세상은 나에게 큰 영감과 새로운 투자 지평을 열어주었다. 어쩌면 내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스티브 잡스지만 솔직히 일찍 알아보지는 못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잡스의 아이폰이 만들어갈 세상을 일찍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맞겠다. 2008년 가을쯤으로 기억난다. 우리 회사 임원이 아이폰을 샀는데 기기 작동이나 화면 움직임이 이전 휴대폰 전화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단지 잘 만든 신기한 기기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사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2008년 늦가을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시에 승리의 원인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도 보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런던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무명 가수가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는 뉴스도 눈에 띄었다. 내 호기심에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나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 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유튜브에 소개되며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간 지 불과 50일 만에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유명 연예인들만 출연한다는 MBC의 투데이 쇼와 빅모닝 버즈 라이브, 싸이가 출연한다는 진풍경도 보게 됐다.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조회수가 1000만 뷰를 찍을 때까지는 하루에 50에서 60만 뷰가 늘어났으나 7천만 뷰를 찍은 지금부터는 하루에 500만 뷰씩 조회수가 늘어났다. 1억 뷰를 돌파한 이후에는 하루에 1000만 뷰가 가까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만들어내는 메칼프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메칼프 법칙이란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연결된 구성원들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뜻한다. 제곱에 비례. 그런데 그 힘이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연결이 더해지면서 놀라운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자 현상이었다. 이 새로운 세상은 바로 스마트폰이 기초값이 되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알게 되자 그동안 궁금했던 일이 쉽게 풀리기 시작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놀고 있고 안 쓰고 있고 잠자고 있는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단박에 이해됐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당연히 우리가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에 이런 주식들을 편입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평가액 상위 순위에는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새로운 세상 덕분에 인류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묻혀져 없어졌던 놀라운 끼와 재능들이 홍수처럼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 이게 뭐야? 놀랄 정도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이제 드문 일도 아니다. 이미 혁신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 모든 일은 스티브 잡스라는 위대한 혁신가가 씨를 뿌려서 일어났고 그 달콤한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만약에 조물주가 있다면 그는 스티브 잡스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조물주는 인간이 태어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끼가 담긴 예쁜 선물 상자를 준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 선물 상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설령 알더라도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한다. 열어봐도 펼치지 못하거나 엉뚱한 끼로 세상을 살아 조물주를 실망시킨다고 한다. 끼와 재능은 알아보지 못하고 스펙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조물주는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리고 스펙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젊은이들을 보고서 특히나 속상했다고 한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시켜서 그 선물 상자를 열게 하는 열쇠를 만들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폰이라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열쇠를 통해 세상에 숨겨진 끼를 유통시키고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다. 그 단적인 예가 유튜브다. 그가 말한 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신념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나의 투자 지평선을 한껏 넓혀준 위대한 스승 스티브 잡스에게 경의와 고마움을 표한다.
여기까지 강방천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투자를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너무 권합니다. 2부와 3부에서는 강방천의 가치 측정 도구, 이제 어떻게 주식을 바라봐야 되고 실제로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종목을 꼭 찍어주거나 차트를 분석하는 등은 없지만 그보다 더 좋은 평생 가져가야 할 투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너무 즐겁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